자,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전기기사 3회 필기, 네, 전력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뭐. 21번입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시죠, 뭐. 지금 핵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핵연료가 있다. 우리는 핵연료는 우라늄 92에 235, 얘를 핵연료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얘는 0.7%밖에 없죠. 나머지 이제 우라늄 90에 238인 얘가 이제 99.3% 정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원자로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핵분열 해야 되겠죠? 얘 핵분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핵분열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뭐가 열 중성자가 얘를 탕 치거든요. 열 중성자, 얘는 0.025 일렉트론 볼트, 0.025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열 중성자가 핵연료를 탁 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분열하겠죠. 핵분열합니다. 핵분열이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고속 중성자라고 합니다. 이 고속 중성자는 전기량이 약 2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연료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핵연료 92에 235인 핵연료를 다시 누군가에게 쳐줘야 되는데 누가 쳐준다고 그랬습니까? 열 중성자가 쳐준다고 그랬지. 열 중성자가. 그러면 요 고속 중성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 중성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 중성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속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 중성자, 2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고속 중성자를 다시 열 중성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감속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속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감속제 하면 경수, 우리나라는 경수, 중수, 경수 냉각로죠. PWR 방식, 즉 경수로, 즉 경수 감속, 경수 냉각로 해서 경수. 또 중수, 중수 감속, 중수 냉각로죠. 헤비워터 리액터, 중수로. 또 이 감속제는 경수, 중수, 흑연, 산화 베릴륨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어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이 핵분열이 너무나 열 폭주해서 너무나 핵분열 많은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핵분열을 좀 감속시켜야 됩니다. 이 핵분열을 좀 낮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열 중성자를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잡으면 핵분열을 헐시킬 물질이 없죠? 제어제, 카드뮴, 하프뮴, 붕소 이런 건 좀 기억해야 돼요. 카드뮴, 하프뮴, 붕소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냉각제도 마찬가지예요. 냉각제는 여러분들 이 로 안에서 이제 이 로에서 이제 핵분열이 됐는데 이 로에서 발생된 열을 열 교환 장치에 가져와야 요 열을 로에서 핵분열된 이 열을 요 열 교환 장치에 와야 열을 여기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해요? 증기 발생을 해서 터빈에 보내면 되죠. 발전하기 위해서 터빈에. 그럼 이 노에서 발생된 열을 외부로 끄집어 내오는 것, 얘를 뭐라고 한다? 냉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냉각제는 노에 대해서는 냉각이 되는 거죠. 이 냉각제, 경수, 중수, 액체금속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헬륨이라든가 나트륨, 액체 나트륨인데 그래서 경수, 중수, 액체금속, 나트륨이나 헬륨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냉각제로 씁니다. 반사제. 이 우라늄이 이 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사체예요. 반사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고 여기서는 감속제를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력계통에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뭘 공부하냐면 조상설비를 공부하시게 되죠. 자, 조상설비다. 자, 이 조상설비는 여러분들이 A, B, C, D 파라메타를 공부한 다음에 상을 조절하는 설비, 즉 전력 원선도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으면 이게 수전단 전력 원선도예요. 물론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XY축이 유효, 무효인데 자, 우리는 만약에 이게 부하곡선이 있답니다. 이게 부하선이에요. 로드, 부하선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일을. 그러면 우리는 전력 원선도상에서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요만큼 이렇게 이만큼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 이거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KVAR, 무효전력이 있고, 여기는 유효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만큼의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뭐라고 한다? 조상설비인데, 이 조상설비는 뭐예요? 이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든요. 여간에 무효전력은 진상, 치상 무효전력이 있겠죠. 어쨌든 전압을 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정할 때는 QV 컨트롤이다. 이건 무효전력이에요. PF 컨트롤이다. 유효전력은 주파수 조절하고 무효전력은 전압을 조정한다. 그래서 유효전력을 조정하느냐? 유효전력은 주파수라고 그랬죠. 부하의 유효전력, 계통의 무효전력, 계통의 무효전력입니다. 이 계통의 무효전력, 즉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심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방법은 무효전력 조상설비인데 동기조상기, 물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문제 보십니다. 23번 보십니다. 자, 선택 접지. 여러분들 접지는 뭐예요? 땅에 닿다는 거죠. 지락입니다.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 용도를 옳게 설명한 거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선택한다. 여러분 요 말 뜻만 봐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한 개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 회선은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일단. 그러면 2회선에서 어느 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지락이죠. 접지죠. 접지 고장 회선이 있으면 접지 사고의 지삭시간 선택이 아니라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한다. A 회선이 있고 B 회선이 있으면 A 회선, B 회선이 있을 때 얘가 고장 났으면 얘를 꺼내야지. 얘를 끊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 셀렉티브 SGR이죠.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 SGR 선택 지락 계전기는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난, 즉 접지 사고 난 고장상만 선택해서 차단한다. 이렇게 알아두셔라.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4번이에요. 공진단 면적 200스퀘어, 전선의 무게는 1점, 이건 자중입니다. 자중이 1.838 메타당 킬로그램이에요. 메타당. 전선의 바깥지름이 18.5mm인 경동 연선을 S 경간, S를 200m로 가설하는 경우 이도는 그랬거든요. 경동 연선의 인정하중은 인장하중은 7,910kg이고 빙설하중 WIS죠. 아이스 무게는 메타당 0.1416, 풍압하중 W윈드 풍압하중은 메타당 1.525이고 안전율은 2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도에 대해서는 뭐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도에 대해서 이도는 기본식이 뭡니까? 8T분의 WS제곱 메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따져봅니다. 이 S 경간은 주어졌으니까 200은 주어졌으니까 땡큐인데 요 전선의 무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주어졌습니까? 요 전선이 있으면 전선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전선의 자중과 전선의 자기 무게와 아이스 무게가 있죠. 얘는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횡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횡으로 작용하죠? W 윈드입니다. 자, 이놈이 뭐 해야 돼요? 팩터 합을 해야죠. 이놈이 W다. 그러면 얘와 얘의 팩터 합이다. 다음에 요 수평 장력이요. 수평 장력은 인장 하중을 7,910 인장 하중을 주었죠. 인장 하중을 뭘로? 안전율로 나누면 수평 장력이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8 T는 뭐요? 7,900 인장 하중을 7,910이라는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것이 수평 장력이다. 다음에 누뚜 너는 뭐예요? 얘의 제곱 자중이죠. WC WIC의 제곱 플러스 W 윈드의 제곱이니까 뭐 숫자를 넣어서 해버립니다. 숫자를 넣어서 대입하죠. 기왕이면. 자, 우리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여러분들 전선의 무게 뭐예요? 1.838 플러스 아이스 무게입니다. 이 아이스는 아이스 무게잖아요. 밑으로 0.416 제곱 플러스 윈드입니다. 자, 바람에 의한 것으로 풍압하중은 1.525의 제곱 가능하시겠죠? 얘가 뭐에 해당한다? W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S제곱이죠? 플러스 경과는 얼마? 200m, 200의 제곱. 그래서 WS제곱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8T분의 WS제곱, 이 W는 방법.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십니다. 계산을 보시면 3.78 정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제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확인은 계산기로 해 보셔라.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전력선과 통신선, 여기 전력선이 있고 여기 통신선이 있죠. 통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이 가운데 차폐선을 설치했다. 뭐 여기서 S는 쉴드, 차폐한 게 뭐예요? 쉴드겠죠. 쉴드 친다. 그래서 여기서 S라는 개념 알아두시고, 자, 각 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를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를, 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는 임피던스 1, 2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 2. 다음에 Z1S. 자, 얘와 Z 전력선과 쉴드 사이는 Z1S. 얘와 S는 Z1S. 자,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는 Z2S라고 하고, 차폐선의 자기 임피던스를 임피던스 S라고 표현할 때 저감계수를 나타내는 식.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조금 이제 유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식을 암기하면 되겠습니다만 한번 봅니다. 일단 얘가 없다고 그럴까요? 차폐선이 없으면 여기에 유도,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은, 자,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마그네틱 전압은 지금 요 I0가 영상전류거든요. 이 사고전류에서 유도가 되겠죠? 얘에서 이게 유도가 됩니다. 이 자속에 의해서, 즉,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데 뭐예요? 여기는 상호 임피던스가 있으면, 뭐 Z1, 2가 있으면, 상호 임피던스, 원래는 이제 Li인데, 자기 인덕턴스. 파이 이코로 Li죠. 뭐 I0, 뭐 I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유도하는 건 뭐다? 마이너스하고 Z1, 2예요. 상호 임피던스 Z1, 2인데 뭐에 의한? I0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통신선에 유도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전압인데 차폐선을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차폐선에 지금 요 사고 전류에 의해서 항상 얘네들은 반대 방향, 얘도 차폐선에도 이 전류에서 뭐가 돼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전압이 생각할 거고, 또 그러면 요 유도절로 I1이면 I1에 대해서 요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에 대한 것은 또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만큼만 뭐가 된다? 요는 방향이 요 되니까 이쪽은 플러스 반대쪽으로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 얘를 만약에 V1이라고 해보죠. 요걸 V1 전압이면 이 V1 전압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V1 전압은 요놈에 의해서 유도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I1 전류가 흐른다면 I1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Z2S의 I1이겠죠. I1이.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에 나타낸 전압은 얼마예요? 자, VS는 요 Z1S의 I0죠. 요 전류에서 여기가 유도된 거죠.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I1은 여기에 흐르는 너 전류는 몇 분의 여기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얘에서 유도된 놈이거든요. ZS 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VS의 전압이다. 다시 한번 쓰면 ZS 분의 VS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그랬죠. Z12의 I V는 지금 요거 I0죠. I0에서 이렇게 Z2S의 I0입니다. Z2S의 I1이라고 놓고 I1은 자, 우리는 VS는 뭐다? VS는 얘죠. Z1S의 I0예요. Z1S의 I0다. 이런 얘기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입니다.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V1은요. ZS분의 Z1S, Z2S, Z1S, Z2S의 I0가 되겠죠. 자, 그러지 않습니까? V1은 얘다 이 말이에요. V1은 얘다. 얘를 이제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 V1에다가 요 놈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ZS분의 Z1S, Z2S, Z1S, Z2S의 I0다. 차폐선이 없을 때는 이만큼 전압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닮아서 얼마큼이 전압이 줄어드는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Z12 I0로 묶습니다. 그럼 너는 1이죠. 1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야 플러스가 될 거고 ZS입니다. 근데 ZS인데 여기는 Z12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Z12 얘를 곱해주면 얘 약분되니까 ZS만 남겠죠? 분자는 그대로 놔둡니다. Z1S, Z2S, I0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없을 때는 이만큼 전압인데 네가 있음으로써 요만큼이 빠짐으로 유도전압이 감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모가 1 마이너스 Z12 ZS분의 Z12 ZS분의 Z12 ZS분의 Z1S Z2S인 얘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좀 머리 아프죠? 그래서 분자를 봐라. Z1S Z2S Z1S Z2S다. 분자가 Z1S Z2S 나머지입니다. Z1, ZS는 분모에 있다. Z1S, Z2S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라. 네, 2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26번이에요. 전자계산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슬랙 모선을 우리 기준 모선이라고 합니다. 기준 모선, 슬랙 모선. 어쨌든 모선의 지정값 그랬죠. 요 써 있네요. 단 슬랙 모선은 기준 모선으로 한다. 자, 그러면 기준 모선 하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들 전압, 위상각,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유효전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전력, 기준값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뭘로? 기준 지정값으로 한다.
유전력, 무유전력, 이것은 부하모선이라고 합니다. 부하모선이다. 모선 전압의 크기와 유효전력은 발전기 모선의 지정값이라고 그래요. 자, 모선 전압 크기와 무유전력, 얘는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모선 전압의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유상각을 지정값으로 하는 게 뭐다? 기준 모선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걸 막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딱 연결해 놓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얘가 발전기 모선, 뭐 부하 모선, 발전기 모선, 기준 모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드미터스 값을 이용해서 행렬을 푸는 게 있는데 여하가 안에 뭐 그건 자체에 두고 이것은 이제 암기사항이 되죠. 우리 이제 관연도를 보면 계속 이 슬랙 모선의 지정값을 계속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슬랙 모선, 즉 기준 모선의 지정값은 전압과 모선 전압 및 전압의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유상각이다. 전압과 유상각을 어디에서 지정한다? 슬랙 모선 또는 기준 모선이라고 표현하는 모선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죠. 최소 동작 전류의 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 계정기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축과 이 Y축을 시간으로 하고 이 X축을 전류축으로 놓습니다. 자, 어느 전류값이 도달하면 최소 세팅 전류, 세팅 값, 뭐 몇 암페어면 몇 암페어 이제 세팅된 그 전류값에 도달하면 그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순시 또는 순환시라고도 한다. 순시.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정해놓은 전류값 딱 바로 동작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전동기 같은 여러분들 운전할 때 자동차 시동 걸면 어떻게 합니까? RPM이 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동기도 어쨌다는 거예요. 시동할 때 기동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동전류는 사고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 또 기다려줍니다. 일정한 시간이죠.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주고 동작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한시 계정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을 정해놨다. 정한시. 자, 이제는 전류값이 작을 때는 동작할 필요 없다가 전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계정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반환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반환시 계정기. 다음에 어느 전류값까지는 이게 반환시로 옵니다. 이게 반환시로 오다가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정한시로 가는 게 있거든요. 정해놓은 값. 이것을 반환시성 정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 동작 전류 값입니다. 자, 값이 됐는데 일정한 시간을 그 즉시간이라고 하죠. 전류값 이상이면 즉시는 순시고 일정한 시간을 뭔다? 기다렸다가 동작한다? 이건 이거죠. 이게 뭐예요? 정한시 계정기죠. 그래서 정한시다 이렇게 이 네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연도에 보면 아주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필수 알아둘 사항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8번을 보십니다. 자, 그림과 같은 송전단, 자, 송전단 및 수전단 변압기를 델타 Y로 했습니다. 델타 Y로 했다. 자, 어쨌든 Y 델타로 접속했다. Y 델타로 했다. 성간전압, 여기는 20kV입니다. 20kV에 삼상 송전선이 있다. 중성선을 각각 100옴, 중성점 접지했죠. 중성점 접지했는데 중성점을 100옴, 200옴의 저항 접지이고 송전선의 일선에 그림과 같이 지락된 경우, 일선 지락사고 났습니다. 지락된 경우에 지락전류는 몇 암페어이냐 그랬거든요. 주어지지 않는 기타 값을 무시한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락사고가 나면 이 지락전류는 어떻게 통해요?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뭐. 또 이 지락전류는 어디를 통해서도 와 같이 순환되겠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지와
얘네들 간에는 무슨 전압이 발생한다? 대지 전압이겠죠. 그러면 지금 대지 전압에 자, 요 I1 전류 더하기 I2 전류 다 해야죠. 100옴에 흐르는 전류, 200옴 전류를 다 계산해 봅니다. I1 전류는 저항값은 100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20kg는 성간전압으로 줬죠. 220kV, 즉 2만을 뭘로 뚜뚜 3으로 나누면 이게 뭔다? 대지전압이죠. I2는요. 200옴이니까 여기가 200옴이니까 이놈의 판이 되겠죠. 어쨌든 I2도 200분의 2만 20kV 2만을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는 대지전압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놈 하나 구해서 너는 2배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얘가 115.47이고 이가 얼마? 115.47이고 얘는 이놈의 반이겠죠. 반. 200이니까 저항이 크니까. 그래서 이 반값을 계산하면 57.735. 57.735 합니다. 요 두 개 다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해 보면 173 정도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미만 알면 어렵지 않더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를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9번에 기력발전소가 뭐예요? 증기력을 이용해서 발전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화력발전소입니다. 기력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아워인가? 단 석탄의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5,500칼. 그러면 여러분들 1톤은 몇 킬로그램이니까 톤을 킬로그램하고 1,000킬로그램이죠. 1,000킬로그램 곱해주면 1,000킬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킬로칼로리 발열량을 안다는 거예요. 자, 발전소의 효율은 33%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게 효율이라는 건 기력발전소 효율은 뭘 해요? 연료를 떼지 않습니까? 연료의 무게입니다. m 킬로그램 곱하기 발열량 mH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여러분들 분모를 이렇게 곱해보는 킬로그램 없으니 뭔만 나와? 킬로칼로리 발열량이 나오죠. 자, 열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전력을 생산해야죠. 전력 에너지입니다. W 킬로와트 아워. 여러분들이 1킬로와트 아워 생산하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 네. 860 킬로칼로리 킬로와트 아워에 대해서 요만큼의 킬로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킬로와트 생산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860 킬로칼로리가 필요해.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킬로그램 자 없어지니까 킬로칼로리만 남고 킬로와트 없어지니까 킬로칼로리만 남죠? 킬로칼로리 약분되니까 효율만 남는다 그런 거야. 여기서 100을 곱해버리면 이제 효율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100 하지 말고 33은 0.33이죠. 0.33은 대입하십시오. 요 m킬로는요. 1000kg이죠. 1000kg 곱하기 발열량은 5,500이라고 그랬죠.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여러분 이렇게 약분돼서 킬로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력량입니다.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킬로와트 아워 곱하기 860 킬로칼로리 퍼 킬로와트 아워라고 그랬다. 자, 얘를 여러분 이제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 곱해서 0.33 곱하기 1000 곱하기 5500 한 거를 뭘로 나누면 돼? 860으로 나눠주면 전력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약 2110kWh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런 석탄 1톤으로 나올 수 있는
전력량은 뭐다? 2110kWh가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기본식 MH분의 뭐예요? W860. 860W 기억을 해 놓는 거야. MH분의 860WH. W. 네, 30번 보시죠. 자, 복도체 또는 다도체라고 하죠. 복도체 또는 다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뭐를 하면? 복도체를 하면. 자, 여러분들 송전 용량이 뭐냐면 송전 용량 PM은 자,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전달 리액턴스라고 X분의 이 X는 뭐예요? XL-XC죠.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 X분의 ES, ER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에다가 두 놈의 유상차 사인 델타거든요. 두 놈의 곱입니다. 자, 요 식이죠. X분의 V제곱 모양이죠. 항상 전력을 구하려면 뭐다? 임피던스분의 전압 모양을 기본 모양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전 용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X는 어찌해야 된다?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요? 전압은 변하면 안 돼. 전압은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 765 kV, 345 kV, 154 kV, 229 kV라는 이 전압은 뭐다? 표준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 표준화. 표준화된 건 변하면 돼안돼? 안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은 킬로볼트라는 이 전압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변동이 생기면 더 불안한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뭐. 지금 여러분들 단도체를 쓸 때 비해서, 복도체를 쓴다고 한번 해봐. 이게 같아. 이 단도체의 반경을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도체, 소도체의 반경이 R이고, 이놈의 간격이 S라면, 얘네들의 등가 반경은 어떻게 해요? 루트 요 소도체 반경 R에다가 간격 S라면 이게 뭐다? 복도체의 반경이다 이 말. 등가 반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R1과 이 단도체일 때 이 R1과 복도체 R-를 비교하면 이 R-가 크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 R-가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경을 보세요. D는 뭐예요, 얘는? 자, D1. 얘네들의 D1은 2R1일 것이고, 너는요? 자, 등가 반경의 직경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2R-에 해당하겠죠. 자,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L을 보세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가 기본 모양인데, 미리엘리퍼 킬로미터인데, 이도체야. 그럼 여기가 뭘로 나누죠? N분의 내부 인덕턴스가 반으로 줄고, 이 R-를 놓으면, 하나 있을 때보다 이 분모 가지면 외부 인덕턴스도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부 인덕턴스 작아지고, 외부 인덕턴스도 작아지면 L은 감소해요. 반대로 C는 L이 감소하면 C는 증가한 거예요. 안 해도. 근데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 C는 뭐예요? 0.02413이죠? 로그 10, R-분의 T, 마이크로페러드 퍼 킬로미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복도체면 R-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R-가 크다 그랬죠? R-가 크다. 분모의 값은 작아진다. 그러면 얘는 크다. 자, 결론 다 나왔네. L은 작아지고, 너는 작아지고, C가 증가한다는 것은 X가 작아진다. 고로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작용 정력량이 증가해서 이 X가 작아지니까 전송전력은 커진다라고 하셔라 이 말이야. 하시는 거야. 이렇게 꼭 해둬야 돼요. 물론 선생님, 이 D가 발생해 코로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송전 용량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물론 일말에 조금 있겠으나 이것도
엄밀히 따져 가면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또 뭐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기전압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관계되나 직접적인 것은 이를 답으로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하셔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다 연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된 이유라고 그랬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물어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주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선로 개폐기. 이것은 선로 말 그대로 개폐기는 뭐예요? 스위치죠, 스위치. 부하전류입니다. 부하전류. 자, 달로기는요, 무부하예요. 부하가 있으면 안 돼. 부하 있으면 이제 사고 나는 거야. 무부하 전류다. 그럼 무부하 됐을 때 뭐다?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차단기는요, 사고전류죠. 사고전류. 사고에는 여러 사고가 있죠. 가장 큰 사고는 뭐다? 단락사고죠. 이 단락전류 같은 거, 고장전류, 이런 거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죠. C이 뭐예요? 서키트 브레이커. 유입개폐기, 말 그대로 스위치죠. 기름 있는 유입개폐기, 부하전류입니다. 부하전류.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2번 보시죠. 자,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자, 수력발전소 흡출관. 반동수차에서 사는 거죠. 반동수차. 반동수차에는 프란시스, 사류, 프로펠러, 카플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 반동수차는 충동수차보다 낙차가 낮습니다. 이 충동수차는 낙차가 물의 높이가 아주 높아. 대표적인 펠턴 수차 하나 있죠. 이 펠턴 수차는 높이가 200m 에서 막 1800m, 1.8km,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8km. 물이 1km에서 떨어진대. 얘네들은 낙차가 높아서, 유효낙차가 높아서 출력시 9.8 QH 에타라는 요 출력식에서 요 낙차를 아주 높게 하니까 출력이 높아서 아주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다. 근데 낙차가 낮은 이런 반동수차들은 뭘 이용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사료, 비스듬하게 있는 이런 사료가 있다고 해봐요. 자, 이런 사료 수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달팽이를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물이 돌아가면서 회전해준다? 나오면서 뭘 이용한다? 쪽 빨아주면, 흡출. 쪽 빨아주면 반동력에 의해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수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 반동력을 주려면 여기를 뭘로 놓는다? 고진공을 놔둬요. 그래서 이 흡출관, 드라프트 튜브라고 약 13m 정도, 13.33m 되는 이런 진공을 놔갖고 쪽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낙차가 낮으니까 이놈을 이용해서 더 반동력을 준다는 것은 낙차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압력을 줄인다, 유선을 일정한다, 속도 변경을 적게 한다,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이 쪽 빨아들이면서 낙차의,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흡출관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충동수차에는 흡출관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더라. 충동수차에는 낙차가 높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봐주셔라.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33번 보시죠. 33번에 다음 중 고압 배전계통입니다. 순서로 알맞는 거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변전소가 있겠죠. 변전소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급전선. 자, 급전선이 왔어. 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각 수용가가 있으면 각 주 변전소까지 주 변압기까지 간선으로 갑니다. 또 간선에 와서 뭐해? 이제 분기를 해야죠. 자, 여기서 각 분기를 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기선. 그래서 순서 암기예요. 자, 급전선, 간선, 분기선 순입니다. 분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죠. 분기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뭐다? 분기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선이 있어야 됩니다. 간선 앞에는 이제 급전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전소에 남은 것은 급전선. 전차선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차선에도 전차선에서 전기공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급전선. 급전선 어디서 나온다고요? 변전소. 가능하시겠습니까? 변전소, 급전소. 이제 나중에 전차선로 가면 뭐 급전선, 뭐 전차선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를 변전소에서 나올 때는 급전선으로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한다. 자, 간선이 있으면 배전변전소 급전선을 통해서 간선에 전력을 공급하고 간선이 오게 되면 이제 각 사용 부하로 분기를 내서 전달한다는 개념을 알아두셔라. 34번 보시겠습니다. 송전계통의 안정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도 향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전송 전력식을 한번 다시 도입합니다. X분의 ES, ER, 사인 델타 메가와트예요. 자, 우리는 송전전압은 킬로볼트니까 이제 메가를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력 개통이 안정하다면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지. 개통이 안정하다면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고, 개통이 불안하면 많은 전력을 못 보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전송전력이 많이 보낸다는 얘기는 안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많이 보내면 선생님 X는 줄이면 되고, 여러분들 전압은 높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우리나라는 표준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표준된 전압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개통 직렬 리액턴스 감소한다. 땡큐죠. 리액턴스를 감소해라. 전송률이 높다. 땡큐예요.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라. 전압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압 변동을 없애려면 뭐라? 소극 여자 해라. 3번. 여러 개의 계통으로 전력을 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계통이 병렬로 이렇게 돼 있으면 임피던스가 만약에 3개 있으면 얘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요? 3분의 임피던스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 계통 분리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임피던스가 되죠. 병렬 합성한 것은 낮는데 개별로 오면 임피던스가 커져서 이 전송 연력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통 연계라는 말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런 개통이 2개가 있어서 연계를 한다. 그러면 연계를 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작아진다는 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간 조상 방식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는 거야. 중간 조상 방식을 해서 뭐 한다? 전압 변동 억제야. 조상 설비는 전압을 변동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조상 방식을 통해서 전압 변동을 억제하니까 땡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도 측면만 보면 딱 요겁니다. 그래서 안정도 측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단락전류하고 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단락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단락전류는. 그러면 이 단락전류는 임피던스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단락전류는 또 커져서 얘와 얘는 이율 배반적이에요. 완전 이율 배반적인데 어쨌든 요놈 알아두고 단락전류는 단락전류대로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데 그럼 뭘 위주로 해요? 그 이제 설계사지. 뭐 한전이면 한전 설계사가 얘를 중요시 여길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고 단락 용량 경감할 때는 요놈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전기는 절대적일 수 없어. 항상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게 돼 있어. 항상 이율배반적으로.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보고 안정도 측면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안정도만 신경 쓰는 거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얘만 신경 써라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5번이에요) 발전기 또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을 가장 널리 쓰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이 변압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을 때, 자,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 여기 계전기를 놓습니다. 계전기를 놓고 여기에
동작 코일. 이건 억제 코일이라고 그래요. 억제 코일. 너는 이제 동작 코일, 오퍼레이팅 코일, 너는 레지스터 코일. 억제한다는 이 표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지금 여기에 10이 가고, 사고 나서, 원래는 10이 가면 10이 가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뭐, 변압기 그런 신경 쓰지 말고, 10이면 10이 가야 되는데, 얘는 5가 갔다는 것은 여기서 사고 났다고 가정해봐. 1대1이라고 가정해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CT에서는 10이 흘러가죠. 여기는 5라고 그랬으니 여기는 5가 가겠죠. 자, 여기 봅니다. 10이 여기에 와서 여기는 5만 필요하니까 5가 가버리고 나머지 5는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들 요 오퍼레이팅 코일에 가는 이 5라는 값은 1차 10에서 뭐 2차 5의 차동이죠. 차에 의해서 동작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차동 계전기의 개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났어.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 여기는 뭐가 있다? 손실이 있겠지. 변압기는 뭐가 있어? 손실. 그러면 만약에 사고는 아닙니다. 손실 때문에 일이 줄었다고 보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9에 대한 9가 간다고 하면 여기서 9를 빼면 1이 흘러가게 돼 있어. 손실 때문에 또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르면 얘는 바로 차단기한테 연락해서 야, 사고 났다. 연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야. 사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둔다? 비율을 정해놓자 그런 거예요. 이 오퍼레이팅 코일에 뭘 둔다?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말이야 한 40%까지는 차이가 생겨도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라고 비율을 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 말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의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셔라.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쓴다. 6번 보시죠. 자, 단상 2선식 110V가 있고 저 배전선로를 단상 3선식 110에 220으로 변경하였다. 자, 중성선이죠. A선, B가 있다. 원래 단상 같으면 110입니다. 단상 같으면 110인데 이제 단상 3선이니까 220V다. 자, 이때 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은 변경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 부하 용량은 변경량과 같고 역률은 1이며 평형부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압 강화를 봅니다. 지금 전압 변동률이니까 전압 강화율을 보는 거예요.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는 약산식만 봐.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화는 항상 이 전압은 부하전압이라고 알아두고 이 전압에 판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압을 단상 110 쓰다가 220 쓰니까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됐다? 전압 강화는 2분이 된 거야. 2분. 그러면 강화율이에요. 강화율, 전압 강화율. 그러면 여러분들 전압 강화율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전압분의 전압 강화를 해야지. 그 이제 100분율 하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지. 자, 어쨌든 우리는 비율만 보면 그냥 수전 단전압을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놓고 뭘 기준에? VR 기준에서 한다는 거 개념만 알고. 선생님, V분의 전압 강화가 전압 강화율일 텐데 이 전압 강화가 뭐다? 전압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러분들 전압이 단상 2선식 100에 대해서 110에 대해서는 몇 배로 늘었어요? 220, 2배 늘었잖아.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은 얼마다?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압 강화율, 손실율 이런 것들은 중요하더라.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7번 보시겠습니다. 자, 3상 3선식 전선 소요량에 대한 3상 4선식 전선 소요량의 B는 얼마인가? 단 배전거리도 똑같은 거리에서 비교해야지. 배전 전력도 똑같다는 거, 전력 손실도 같아야지. 4선식의 중성선 굵기도 외선은 굵기가 같아야지.
외선과 중성선 전압은 삼성삼선식의 성간전압과 같다. 여러분들 이제 이 표는 딱 기억해두라는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표는 암기하라 그랬거든요. 뭔 표냐면 이런 얘기죠. 단상 2선식을 기준해서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딱 요 공급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당 공급 전력이에요. 일선당 공급 전력. 같은 전선을 같은 전선을 놓고 우리 일선당 공급 방식에서 얼마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전 같으면 이 배전, 송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배전은 상전압, 송전은 성간전압인데 일단 배전에서 물론 다 일로 놓습니다. 송전이 단상 2선식을 기준해서 단상 배전에서는 1.33배를 보내는 거예요. 삼상 3선은요, 1.15배를 공급할 수 있고, 삼상 4선은 1.5배를 보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전, 우리 투터나인 배전 선로는 뭘로 해? 아니, 같은 조건에서 1.5배를 공급하니까 삼상 4선식 투터나인으로 공급하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송전에서는 성간전압이에요. 송전은 너 1인 경우 너는 요 이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0.67을 보내고, 얘는 똑같습니다. 1.15. 삼상 3선식은 자 이런 계통이면 배전에도 이런 계통, 송전도 이러면 똑같죠.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으니까 똑같다. 얘는 다르죠.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루트 3배 있죠. 어쨌든 루트 3으로 나누면 0.86. 그래서 송전은 삼상 3선식으로 공급하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 적이 있고, 자 이제는 같은 전력, 동일한 전력이에요. 전력을 똑같은 전력 1kg를 놔가지고 1kg 가지고 한번 보내봤어. 보내봤을 때 구리량입니다. 동일한 구리량. 너는 1kg이 만약에 1이 필요하다면 너는 8분의 3이 필요하고 너는 4분의 3, 너는 3분의 1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유도한 적이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뭐에 대한 삼상 3선식의 전선 소요량에 대한 삼상 4선식의 전선 소요량이 비거든요. 삼상 3선에 대한 삼상 전선 소요, 삼상 3선식 전선 소요량에 대한 삼상 4선식의 3분의 1의 비죠 뭐. 그러니까 얘한 9분의 4.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죠.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표는 모든 책에 다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식이라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이 구리량 비교를 할 때 뭐까지 하냐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력 손실비도, 전력 손실을 물어봐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력 손실 비를 물어볼 때도 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더라.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자.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38번 보시겠습니다. 자, 38번. 3300에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비접지선류에서 일선 지락하면 전선류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까지 가냐? 한 선이 지락이 됐다는 거죠. 델타 결선이 비접지. 여러분들 우리 접지에서 델타 결선 비접지죠? 이 비접지 방식과 이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은 꼭 비교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을 때 각 사고 났답니다. 지락사고가 났다고 그러죠? 일선 지락사고가 나면 요 사고 안 난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건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일선 지락 시 건전상에 대지가 딱 뛰죠. 얼마로 튑니까? 루트 3배 튄다는 거예요. 직접 접지는 건전상의 대지전 상승은 1.3배이죠. 지금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얘는 필수 알아야 되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전상의 대지전성이 낮기 때문에 저감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연비가 싸서 이 방식을 썼는데, 어쨌든 델타는 이제 우리 군내용에서 전압이 낮은
6,600이나 3,300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군내용으로. 그러면 뭐가 지금 얼마? 지금 3,300이라고 했죠. 니가 얼마이면 3,300이면 3,300이 몇 배다? 루트 3배다. 그런 얘기죠. 루트 3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 계산해 봅니다. 3,300의 루트 3배는 5,715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3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선로정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 여러분 선로정수가 뭐예요? RLCG죠. 뭐. 선로정수 R, L, C, G. R은 로 A분의 L이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다. C는 0.02413의 로그 10 R분의 D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전선의 배치다. 송전 전압이다. 여기 전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송전 전류라는 식이 들어갈 일이 없죠. 역률이 들어갑니까? 없죠. 결국은 전선의 배치. 전선이 어떻게 배치 있느냐? 선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간거리, 등가 선간거리. 전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얘네들 거리, 얘네들의 거리 또 어떻게 배치했나? 지금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1번 전선의 배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로 정수를 평형하기 위해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배치를 연가를 한다는 얘기죠. 선로를 3등분해서 위에 있던 놈은 다음 이런 식으로 선로를 3등분해서 위치를 전선의 배치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B놈이 중간에 있으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고 C라는 놈이 있으면 C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선로를 고르게 위치를 분배하더라. 그래서 뭐 한다? 선로 정수를 평형에 쓴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트랜스포지션. 포지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연가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전선의 배치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40번 보십니다. 선로의 길이가 20km랍니다. 1호사 333선시 2회선 송전선의 1선당 대지 전전 용량은 0.0043 마이크로페더 per 킬로미터이다. 여기에 시설할 소호 리액터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소호 리액터 용량, 이 소호 리액터 용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소호 리액터는 뭐예요? 소호 리액터는 이렇게 해서 요 접지를 소호 리액터 오메가 L로 하고, 그러면 지락사고 나면 요 전류와 요 선로에 있는 C를 통해서 가는데, 이 C를 통해서는 전대지 정전 용량 3오메가 C분량이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튼 소호 리액터는 L과 요 C에 선로에 있는 정전 용량 C의 병렬 공제인데, 리액터 용량은 뭐하고 같아요? 얘하고 같죠. 얘 용량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오메가 C분의 1, 3오메가 C분의 1분의 1000합. 그럼 3오메가 C죠. 결국은 요 전류는 공진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오메가 C에다가 뭘 곱하면 돼? 1000합 곱하면 용량이 되죠. 그래서 3오메가 C제곱입니다. 3오메가 C2제곱. 여기는 뭐예요? 루트 3분의 V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V를 대입하면 오메가 CV제곱이죠. 자, 어쨌든 오메가 CV제곱. 자,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근데 이 선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했죠. 2회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회선까지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자, 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메가는 얼마예요? 자, 오메가는 여기서는 별 얘기가 없어. 그러면 몇 헤르츠다? 60헤르츠죠. 2파이 60입니까? 2파이 60. 자, C 구합니다. C는 0.0043 마이크로페러드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너는 얼마? 킬로미터를 없애줘야, 여기 곱해주면 이건 킬로미터 약분 되겠죠? 20을 해줍니다. 20. 거기에 전압이죠. 154kV죠? 154kV
154에 땡땡땡 제곱이 되겠네요. 오메가 CV 제곱. 몇 회선? 2회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봅니다. 얘를 여러분들 굳이 여기서 3오메가 C2를 154 땡땡땡을 루트 3으로 제곱 2의 제곱 하셔도 상관없는데 결국은 루트 3제곱이니까 얘는 약분된다는 거예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값이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다 볼트로 바꿔버렸잖아. 근데 뭘로 물어봤어? 킬로볼트니까 뭔만 해줘라?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하면 킬로볼트 암페어. 식이 좀 깁니다. 식은 좀 긴데 어쨌든 의미 정도는 알아두라 이 말. 의미 정도는. 그래서 계산하면 15,378 kVA.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